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민을 화합하고 국정개혁을 완수하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새 인물들이 발표됐습니다. 총리, 장관, 청와대 참모까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단행됐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떠난 자리엔 김부겸 전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야 할까요? 정치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에는 사선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당대표 선거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혁을 외친 송영길, 민생을 외친 우원식, 그리고 단결을 외친 홍영표, 세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후보 중에서 홍영표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7주기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7년 전 오늘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시 38분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보의 원인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선은 구조하는데 옆에서 해경배는 왜 구조 안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오보를 낸 방송사 책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철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자, 그런데 금요일이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세월호 7주기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왔고요. 함께 기억하겠다는, 함께 추모하겠다는 다짐 해봅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진우 라이브 가족들도 추모의 마음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 준비한다는 거 아시죠? 주진우 라이브 365 프로젝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하는 애청자 3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김은 기자 모셨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입니다. 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고요. 예. 현재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나왔죠? 네, 법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전 직원 자가적 격리 조치했다라고 하고요.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19 관련 대응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게 코로나 개별 대응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정부 반응이 나온 겁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사의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마디 했었죠. 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부산에서 완화하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추후에 확산세가 안정된 이후에나 긍정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최근에 서울시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제기된 방역 완화책이 정부의 방역 지침 혼선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면서 갈등론을 일축했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많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방역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문제인데요. 부자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백신 기술 공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을 일부 나라의 독점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전 세계에 불이익이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집단 면역은 세계인이 골고루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70% 이상 맞아야 되는데 부자 나라만 맞고 가난한 나라는 면역이 형성 안 되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섬나라처럼 자기들만 고립되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전 세계는 연결돼 있고 실제로 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폐쇄시켜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국가의 이기주의로만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렇게 주로 미국을 향해 지금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 등 이러한 백신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좀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신 부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결국 미국도 손해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계 제약사가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 미국계 제약사는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막대한 지원을 받고 지금 백신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백신의 특허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되기 전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막상 이 현실이 닥치니까 그런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들이 계속 있는데요.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네. 지금이라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 앞서서 지난해 10월 달에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특허권을 유예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G7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좋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떠나서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7주기입니다. 네, 세월호를 기억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 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과 인천에서 추모식이 열렸고요. 안산 단원구 일대에서는 조금 전이었는데 오늘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 사고 해역 인근, 그리고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도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뭐 있는지 선명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하죠. 네, 그날만큼은 다 잊을 수 없는 날일 텐데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기도 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프로필에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으로 발표했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다라면서 지역주의 극복, 개혁, 국민화합을 위해서 헌신해왔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개 부처에 대한 개각도 단행을 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이 자리를 임명했고요. 네. 과학기술정통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각각 내정되었는데요. 주로 관료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게요. 정권 말기에 관료 출신이 장관에 등용된다.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인사 개편도 있었어요? 네, 이미 좀 알려졌던 소식이죠.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는 이철희 전 의원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수석도 바뀌었는데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임명되었고요. 청와대 대변인도 바뀌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그만두고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자리를 옮겨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비서관 자리에는 일종의 승진 개념으로 서상범 현 법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발탁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방역기획관이란 자리가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자주 나오셨는데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가셨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네, 전체 표수가 169표였는데요. 그중에 100표 넘게 얻었습니다. 네. 104표를 얻었고요. 경쟁 후보였던 박완주 의원은 65표 얻었습니다. 박 의원은 김근태교로 분류되는 민평년 그리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윤 의원은 당내 주류 세력으로 꼽히는 소위 친문의 대표주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 업무도 맡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친문 주류다, 친문의 대표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친문 아닌 사람들은 거의 나갔는데 지금 친문, 반문, 비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게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당 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권한대행 자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도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심판이 선수로 나서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판이 당내에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단일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당과의 통합에도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항상 관심사였는데요. 그것까지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입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었는데요. 지난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입니다. 오늘 그런데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기저질환으로 퇴원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정밀검사와 진료를 위해서 약 4일 정도 입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서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우니까 나는 석방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죠. 그런데 기각됐었고요.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아프십니다. 제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건강하셨는데 요새 자주 아프십니다. 가신 후에는 자주 아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5월 하순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형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까지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 백신,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고발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주가가 뛰었던 문제 그리고 네.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던 언론의 문제들을 분명히 좀 지적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해서 논란이 네.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업체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지어내면 안 되지만 국민 건강을 가지고 지어내면 안 되지만 그걸 또 받아 쓰는 언론은 뭐가 언제 되는지 언론은 무슨 문제 있는지 잠시 후에 정철훈 기자하고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부터 수사체제로 돌아섰다고요? 네, 인선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4월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부터 그들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이 좀 많이 와야 수사를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검찰 출신이 적다죠? 네, 이제 게다가요, 이제 공수처 검사 정원이 23명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다 채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절반을 검찰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잘 안 채워지면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뽑죠? 공수처가 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서야 되는데 무척 더딥니다. 네, 수사처이기 때문에 정말 수사가 핵심인 곳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코로나 집단 감염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네요. 네, 본격적으로 소송에 돌입한다. 이런 소식들이 오늘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네. 조정은 그러니까 서로 좀 잘 합의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재판 들어가지 말고 서로도 얘기해서 좀 합의해봐라 그랬는데 그 조정이 결렬됐군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원고 쪽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쪽에서 조정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재판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소송 외에도요 2차 소송, 3차 소송이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모두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불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가 확정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다시 뒤집힌 건데요. 굉장히 네. 이 사건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 룰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네. 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정말 벌어졌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룰라 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 출마도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선고 무효 결정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혐의였냐면 룰라 대통령이 2009년 정부개혁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받았다. 이런 혐의로 실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래서 네. 유죄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 유죄가 취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우리가 브라질 트럼프 이렇게 부르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보우소나루인데 이 대통령과 맞대결로 대선 구도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이 혐의를 가지고 계속 룰라를 괴롭히고 룰라를 구속했던 사람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있는 그 당에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 판사, 예, 네.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충격적인 총격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총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인디애나 주인데요.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최소 8명이나요? 네, 그리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아직은 지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그래서 116명, 14명 이 정도 평균으로 죽었어요. 하루 1년에 4만 명의 총격 사고 사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총기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고요. 언론 보도가 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총격으로 숨진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더 놀랍습니다. 주스 김은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혜진님께서 벌써 7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건 뭐가 있을까요? 왜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이 상황에 시간이 약이라는 말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겐 너무나도 독한 말입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마음 주셨고요. 2081님께서는 세월호의 세월은 흘러가지 않는 비겁한 세월. 차디찬 바닷속에서 진실과 양심은 아직도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3321님께서 택시 조종사입니다. 항상 KBS 1라디오 틀고 있는데요. 세월호 7주기라는 소식에 젊은 여성 승객이 펑펑 우네요. 기억을 못하고
7렐레 8렐레 놀러 다녔다고요. 그 손님이 저는 때론 아버지 기일도 기억 안 난다고, 기억의 오류로 날짜는 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우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참, 기억하니 참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위로해드렸어요. 가슴이 기억하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위로해드렸답니다. 네. 따뜻한 택시 기사 조종사님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김포 부근에서 송내까지 15km 구간 정체 이어졌는데요. 안현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에서 더 혼잡하고요. 1km 구간 지나서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은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송남요금소, 다시 성남 부근, 서안암 부근부터 토평까지 긴 구간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부천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부터 서창 분기점, 반대 인천 쪽은 산막 부근에서 광명 부근, 인천 시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사고 때문에 지나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이고요.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혼잡한데요. 커브길이라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이번 한 주 정치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과학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총리, 장관, 청와대 대대적인 쇄신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어찌 보시는지요? 자, 촉각감으로. 네, 일단은 필요한 조치였죠. 네. 일단 정세균 총리가 사임을 합니다. 네. 대선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죠. 네. 자, 지금 국무총리 매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총리직도 이제 국정 운영의 2인자로 중요하지만 네. 지금 방역 대책의 코로나 수장이잖아요. 방역의 사령탑은 국무총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지금 이제 이 단체들,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빈틈없이 권한이 잘 이양돼야 되는 숙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변창흠 장관 사임은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예. 사의를 이미 수리했고, 다만 이 교체 시기가 문제였는데 5개 부처 장관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잘 들여다보시면 관료. 그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의 네. 관리형 장관들이다.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이제 이 정책 추진을 원활히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분야에 가장 이제 정말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을 배치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뭐 안정적인 이 어떤 인사로 볼 수 있겠고요. 청와대 내 정무수석이 가장 지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철희 전 의원이 네.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인사말까지 했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하지만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소리들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자, 앞으로 어떤 이제 청와대로부터의 변화가 비롯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럼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를테면 이번 그 특징이 의원들이 보이지 않더라. 저 의원 불패가 없다는 것은 이번 단순히 뭐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조들이 이제 정권 말까지 같이 해야 될 팀이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잘 갈무리를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제 관료들, 전문가들 그렇게 좀 배치를 했었고요. 당정청에서 이제 삼각 인사가 있을 건데 특히 청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다들 오늘 몇몇 기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예상 밖의 폭도 컸고 인물들도 무난하다. 그런 또 중평을 좀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예상 밖의 폭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이 정도 예상하시지 않았나요? 최영일 평론가는. 뭐 이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 예상보다 한 개 부처가 좀 줄었더라고요. 네. 전 6개 부처 개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이 인사가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꺾을 수 있을까요? 배철호 의원님. 지금 뭐 막기 위해서 한 조치죠. 네. 이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민주당 원대 선거도 있었고 네. 이제 있을 텐데 지지율 하락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현상들이 있는데 뭐 정기 지표로 하는 뭐 저희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뭐 갤럽, NBS 모두 공통적인 것이 금주 들어서 전저점을 모두 갱신하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까? 이제 갤럽 같은 경우 오늘 긍정평가 30% 나왔는데요. 모두 뭐 어떤 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저점을 보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국정평가와 정당 지지도를 볼 때 국정평가와 여당 지지도가 서로 맞물릴 때가 예.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차라리 이제 국정평가가 여당보다 밑으로 가면은 차라리 낫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미래 권력 중심으로 이제 당이 이제 재편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다 받아들인데 이 순간이 저기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순간이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순간인데 그 신호가 문재인 정부대로 처음으로 오늘 나타났다. 그 점이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이 배 의원님의 해석에도 일견 좀 주목을 하면서 또 다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레임덕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집권 5년 차에 레임덕 가는 거 아니냐. 그 레임덕은요 일종의 기우제처럼 야당에서는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정권 초반부터 레임덕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지지율이 한때는 8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대체로 70%, 60% 과반 이상을 무난하게 유지해 오다가 40%대 이제 30%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레임덕의 정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보자면 하나는 지지율이 한 25% 아래로 떨어지면 이건 뭐 해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 30% 밑으로 가면 레임덕으로 가는 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는 예,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수치 자체는 뭐 합의된 뭐 30% 그렇죠. 아래 레임덕이다, 20% 아래 레임덕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정치를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활로 경험하잖아요. 근데 야, 한 20%대가 돼서는 뭐 대통령이 뭘 해볼 수가 없네. 이걸 늘 봤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파열음이 나올 때 네. 내부 이탈이 시작되면 자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아 이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심폐소생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항상 집권 세력이 후반에 가면 갈라져요. 신진 세력이 나와서 이 자신이 속해 있던 권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늘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때 그럼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지금 원내사령탑 오늘 오전에 나왔지만 결국은 친문이냐 비문이냐 얘기를 했지만 친문사령탑이 의총의 결과로 이 지금 170석이 넘는 다수당을 이끄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지만 당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 반하거나 혹은 거기에 등을 돌리면서 갈 흐름은 현재는 아닌 거예요. 다수당의 이제 국회에서의 이 위치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비장한 얘기를 했죠.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문정부를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기류는 아마도 내년 3월이 대선인데 올해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레임덕에서 나타나는 내부 이탈 현상이나 균열은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배철호 의원께서 대통령에게 긍정평가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에서 15일까지 네.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를 네. 기록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나 2배 이상. 네. 네. 민주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그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그 대통령 평가 동조화를 보일 수밖에 없고 동조화를 보이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가장 민심 이반. 민심이 지금 민주당을 지금 떠나고 있어요. 떠났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뭘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 그 문정부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좀 특집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난 총선 1년 이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총선이 있은 지 딱 1년 되는 그렇죠. 그래서 1년 특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러저런 흐름상에 있을 때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네. 보면은 뭐 이러저런 뭐 사건들도 많았었지만은 가장 이렇게 딥 임팩트라고 할까요? 아프게 때리는 대목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징후가 언제냐면 작년 8월 이런 전세 대란 때 그때 한번 좀 크게 꺾였는데 이제 복구하다가 이제 김현미 장관 발언 파동,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 LH 등 저희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에 가장 그 아프게 때렸던 대목은 역시나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말고는요? 부동산 말고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뭐 흐름을 봤을 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만 사실 뚜렷한 한 요인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마음을 연애하다가 마음을 준 사람한테 꼭 이 요인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주요한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네. 다른 이슈는 뭐가 아니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때문에 가장 크게 마음 상해서 네. 이제는 내가 더 지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유권자 시민이 결심했다고 할 때 이제 아주 좋은 표현 쓰였어요. 저도 이게 부부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한 가족을 이뤄서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살면서 참아요. 실망도 하고 가장이 의사결정하고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영화 미나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 농장을 한번 개척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리가 또 왜 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트레일러에 살면서 그냥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가는 그렇죠. 거죠. 아이들 부여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에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미웠다가 참아줬던 점들이 다 튀어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5년 전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지? 이렇게 섭섭했고 저렇게 섭섭했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두 가지가 두 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애초에 비판적 반대층들 야권 지지 세력은 큰 덩어리가 있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그들이 샤이 보수였다가 이제는 샤우팅 보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도는 야 그래도 정부를 밀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중도의 실망감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근데 문제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이탈이 보인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니 4년 동안 개혁을 못했는데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남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개혁 끝낼 수 있겠는가? 실망이다. 개혁을 더 밀어붙였어야지. 이런 지지층도 있어서 이게 두 개 시그널이 다르게 잡히는 거예요. 집토끼도 실망해서 떠나고 또 이 중도층에서 뭔가 기대했던 쪽도 떠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반대했잖아 하는 쪽이나 혹은 나는 무관심일세 한쪽보다 애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빴던 점들만 보이기 시작하고 나빴던 점들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씩 쌓이다가 지금 한꺼번에 터졌다. 이제 난 못 살겠어. 이제 뻥 터졌다. 가출 직전인데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아까지만 부동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게 LH가 이제 불을 땡긴 거죠. 건트리거가 된 그렇죠. 거고. 트리거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건트리거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가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 큰 격차의 참패 혹은 이 회초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2030 예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만 띄어서 보자고요. 다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실망인데 하나는 바로 그거잖아요. 공정 문제잖아요. 공정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가장 강조해서 우리가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평가를 한번 내려보니까 우리 기대만큼 공정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거는요. 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상대가 자책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선거에서. 아니 거의 대부분 상대적인. 근데 이번에 야당이 의외로 자책골이 안 나왔어요. 항상 뭐 막말이든
아니면 또 너무 극우주의적인 행태든 이런 게 나오면서 중도의 점수를 뚝뚝 깎아먹었는데 젊은 층도 그렇고 이번에 자책골이 계속 여당에서 나옵니다. 아니 그 자책골이 여당에서도 나왔지만 또 야당에서도 없다고도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 부동산 이 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4911님께서 부부도 돈 문제가 문제예요. 얘기합니다. 아니 부부싸움. 모든 그 이혼의 가장 높은 비율이 네. 성격 차이로 헤어집니다인데 네. 그 내용을 파고 들어보면 대놓고 돈이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네. 경제 문제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 부동산 민생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잘 못 챙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민심을 다독여서 이제 민주당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로 돌입했습니다. 네. 원내대표 윤호중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자 윤호중 그리고 당대표 선거 민주당의 길을 조금 먼저 읽어주십시오. 자 일단은 좀 강한 드라이브를 민생으로 걸 것이다. 이건 네. 굉장히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우선 단기에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부터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말을 믿지 않아요.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사실 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민주당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아픈 점입니다. 그동안 뭐 영화 대사지만 쇼미더머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말은 안 되고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쥐어줘야 돼. 쥐어줘야 돼. 네. Give me the money 이거예요. 그럼 성과를 쥐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집행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늘어나 있어요. 네.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한 지원금인 것이고 이것도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다 사라진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손실지원금입니다. 손실지원금. 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손실을 그러니까 영업하지 마세요. 집합금지 하면 집합금지한 대신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어느 국가가 정도 메꿔줄게. 네. 안심하고 그냥 영업하지 마세요. 그러면 따르지만 이거 어떻게 보존할지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영업 제한. 그럼 불만이 생기는 게 선거 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그때 특별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손실지원금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대응에서는 이제 한계가 발생했다. 재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봅니다. 배철호 의원님, 네. 배철호 의원님, 민주당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이 그 반전의 모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따지고 뭐 할 걸로 보면 뭐 산만큼 쌓여 있고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일단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를 보는 것부터 좀 주파수를 당 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선례적으로 봤을 때 항상 특정 당이든 뭐 당심 민심 이야기가 동시에 터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징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당심이 먼저냐 민심이 이런 말을 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좀 질서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 당, 정청 이제 인사가 이제 하나씩 둘씩 될 텐데 어쨌든 그 터널의 끝을 뭐 5월 2일 뭐 당대회로 좀 보고 있던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지금 제가 완전 민주당 관계자랑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뭐 했는가에 대한 좀 100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고 솔직할 때 저는 지지층들의 반전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또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할 때 저는 그 작업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 뭐 친문이 누가 되든 뭐 어쨌든 그런 건 사실 과연 지지층들이 지금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뭐가 문제인지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반성문을 내놓자마자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그렇죠. 저는 그 이유는 이 한 가지라고 봐요. 반성문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명쾌하게 원 시그널로. 자 민주당은 또는 집권 우리 민주당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반성하는 거지. 그럼 조금 더 기회를 줄게 살아보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시그널이 여러 개가 나와요. 자 A그룹이 시그널을 내니까 B그룹이 그거 아니야. B그룹이 시그널을 내니까 C그룹이 그거 아니야. 이러면 이거 뭐로 보이냐면 내분으로 그렇죠. 패배하더니 분열되네 이렇게 보이는 흐름이 되고
굉장히 이건 또 지금 그걸 네. 어떤 보수 언론들은 즐기면서 계속 네. 이 경마식 중계를 하고 이거는 있어요. 보수 언론의 먹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보수 정당, 상대당에서는 저거 봐라. 이제 틈이 벌어지더니 야 4년 동안 그렇게 흔들어도 끄떡없는 성이었는데 이제 하부의 벽돌이 무너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 하고 또 대선에서 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부에서 전 난상 토론 필요하고요. 한번 지난 4년을 평가받은 거니까 전부 다 풀어헤쳐놓고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얼굴 맞대고 토론을 못해요. 이분들이. 네. 각각 언론에 대고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서로는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저 말 틀렸대. 그래요? 이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요. 초선이면 초선 80여 명. 그리고 전체 지금 170명이 오늘 원내대표 투표 의총도 하잖아요. 그럼 다 모여서 거기서 모든 문제를 아니 한 명이 적으면 제가 적을 수 있게 백지에 자 어떤 문제 1. 조국 사태 2. 뭐 부동산 LH 사태 다 적어서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국 사태 가지고 말해라 하지 마라 잘못했다 이건 별 문제 아니다. 이거 분해하기 시작하면요. 1년 가요. 1년. 네. 백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법정에 가 있잖아요. 네. 뉴스로 다 나오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서 해명하고 국민들이 몰랐던 점을 알려야 할 게 참 많은 사안이지만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흘러간 문제 하나를 집어내놓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치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웰컴 투 동막골을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평화로운 강원도 두메 산골에 이 북한 인민군 장교가 그 이장 동무의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심오한 질문에 거저물 좀 먹여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배고프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성과를 주십시오. 최영일 평론가는 미나리로 시작해서 동막골로 끝나는 걸로. 너무 옛날 영화로 갔네요. 행복님께서 소상공인 챙겨줬는데요. 소상공인만 챙겨줬는데 정작 소상공인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경제 살리는 길인데 보편 지급. 국민의힘과 홍남기만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민주당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거 승리로 분위기가 좋은 국민의힘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을 들어보다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선거가 이긴 쪽은 아무래도 뭐 좀 즐기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네, 편안하죠. 이제 뭐 선거 샴페인 터지기도 전에 하루도 채 못 가서 이제 송원석 의원 사건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된다 싶으니까 이제 또 서로 이제 이러저런 말들과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김 위원장 거꾸로 뭐 호불호를 떠나서 김 위원장의 그늘이 이렇게 좀 짙구나 크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김 위원장 있을 때도 좀 그랬는데요. 근데 그래도 김 위원장 확실하게 뭐 짜르라는 뭐 별명이 붙여졌듯이 확실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누가 과연 이 당의 그 핵심 세력은 누구고 누가 리딩을 하지?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대선 이제 이번 판에 뭐 각종 조사에서 뭐 다음 대선 야당에 유리할 것 심판론 우세 뭐 이것저것 좋은 시그널들이 오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국민의. 저는 원인은 거기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패배를 너무 오래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엄청난 대승을 한번 맛을 보니까 야 승리의 맛이 이렇게 좋은 거지 하고 세포가 다 살아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욕망이 동시에 터져 나와. 일단 내 자리 깔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욕망이 터져 나오는데 판을 보니까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 게 말이죠. 보세요. 조직은 국민의힘에 있고 네. 인물은 저 밖에 따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있고 네. 또 이번에 거의 소멸되는 듯하다가 기사회생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우리도 있어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무주공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야나 그러고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네. 주도권을 어디에 줄지가 퍼즐처럼 흩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이걸 조합해야 될까요? 갑자기 욕망이 와글와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선거도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요. 잘하면.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네. 몇 명의 이제 이 토호 세력이 내 지분을 가지고 판을 키우기 위해서 싸우는데 여기서 삐그덕하면 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에 지난주에 선거 끝난 다음 날 떠나면서 자 국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쇄신을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떠났는데 밖에서 지금 먼저 또 흔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금태섭 전 의원 만나고 공격하고 있죠. 복잡성이 높다. 이건 뭐냐면 통합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말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그 입에서 이 야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의 폭이 진폭이 너무 커서 도대체 뭐가 맞냐라고 그렇게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민주당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비판 기사 엄청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그분의 일관성 메시지 일관성 내지는 그 바라보는 또 지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거 명확하죠. 현재 국민의힘 안 된다. 네. 그 이미 아까 최경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딱 4월 8일 선거 끝나면서 이미 던졌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말에 했던 텍스트와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텍스트를 봐야 되지 텍스트 하나하나가 이 상황 저 상황 이런 애 저런 애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컨텍스트는 하나예요. 지금 국민의힘 안 된다. 지금 선거라서 나도 입 참고 있었지만은 이제 할 말 하겠다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계실 때는 말 없더니 나가니까 왜 이 말 하시냐는데 그거는 안에 계시는 분들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김 위원장이 지금 말씀 그 이전에 또 나름 꾸준히 던지셨단 말이에요.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 오늘 만났는데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조찬 모임인데요. 7시 반에 만나서 9시 좀 넘어 헤어졌어요. 네. 호텔 조찬이었어요. 네. 근데 비공개였죠. 두 사람이. 그럼 90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서로 간도 보고 네. 분위기 파악도 하고 어떤 의중인가도 찔러보고 하지만 중후반 시간 한 30분은 핵심적인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봐요. 신당 창당, 제3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력화, 윤 전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등등 대부분의 스케치는 오늘 다 나왔는데 헤어지면서 아무 얘기도 기자들에게 안 하고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들인데 윤 전 총장이 액션을 해야 오늘은 스케치를 그린 건데 그 스케치의 핵심 인물이 윤 전 총장인데 지금 없잖아요. 네, 둘과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의중도 모르잖아요. 네. 책 제목이 요즘에 윤석열의 진심. 근데 진심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밖에 모르죠.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오케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오늘 나온 청사진 중에 일부가 저는 한 4월 후반, 5월 초반에는 후루룩 펼쳐질 걸로 봅니다. 저도 오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기사를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주로 이제 디테일한 것이나 혹은 계획을 아마 검 전 의원께서 주로 얘기하셨을 것이고 김 위원장은 좀 큰 틀에서 방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분의 했던 주파수는 좀 맞추면서 대강 큰 그림은 대강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 이제 전언으로 나온 것은 이제 김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제일 좀 크게 좀 요즘 하고 있는 이야기죠. 네, 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뭔만 그렇죠. 해도 정치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다 제가 보기엔 주문이에요. 본인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말의 주문을 던지면서 지금 야권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 거센 막말에 가까운 또 이제 상호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영향력을 획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제3지대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민심을 향해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연구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요 6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병수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병수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엄마는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심장병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병수는 축구선수가 돼서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는 병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병수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간 평균 1세제곱미터당 281 마이크로그램, 인천과 경기도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입니다. 매우 나쁨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수도권을 포함해 서쪽 지역인데요. 내일은 황사 영향을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구름 많이 끼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기압골이 찬 공기를 동반해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40도 내외로 커지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중부와 호남으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관령 영하 2도, 대전 6도, 광주 10도 등 2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지 쪽에는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낮아져서 비가 얼어 쌀락 우박이 섞여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5도, 습도는 36%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며 남은 1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정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공수처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투스 인권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주권 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이 다음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저희도 당원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임 자산운용펀드의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흥주점 등 업주와 직원들이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세월호 7주기인데요. 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전에 저도 아이고 이런 사고가, 그런데 전원 구조됐다는 뉴스를 듣고 TV를 켜고 다른 데 일보러 갔었어요. 출판사에 일보러 갔었는데 전원 구조 다 기억하시죠? 생생하시죠? 네, 또 세월호냐 지겨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보를 기억해야 이게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오보가 나온 거죠? 네, 당시 오보로 인해서 유가족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었는데요. 네. 일단 KBS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8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라는 이 해경 항공기 부기장의 인터뷰가 KBS에서 나갑니다. 인터뷰까지 한 거네, 해경에서. 네. 그리고 KBS는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자막을 10시 47분, 48분, 52분, 56분, 11시까지 5차례 내보냅니다. 해군 쪽에서도 이렇게 전원 구조라고 보도 자료를 낸 거고요. 이런 자막이 나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원고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시 학부모, 경찰, 기자들이 단원고 강당에 다들 있었는데요. 네. 당시 단원고 관계자 가족이었던 김아무개 씨가 학교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 여성이 학생들이 전원 구출됐다고 소리를 치며 학교 건물로 뛰어가는 모습을 못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도 강당으로 들어가서 모두 구조됐다더라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누군가 강당 연단에 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학생들이 저는 구조됐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언제죠? 이게 오전 10시 55분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N으로 가는데요. MBN이 11시 1분 7초경에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고 자막을 내보냅니다. 예. 그리고 MBC가 11시 1분 26초에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고요. MBC의 경우는 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338명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앵커멘트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MBC의 경우는 팽목항 현장에 나가 있던 목포 MBC 기자가 전원 구조가 아닐 수 있다라고 거듭 보고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걸 묵살을 하고 전원 구조 자막을 계속 내보낸 것으로 전원 구조 최초 보도가 YTN 아니었던가요? 공식적으로는 MBN이고요. 예. 그 다음이 MBC고 그 뒤에 이제 YTN이 11시 3분 58초에 이 학생 전원 구조 자막을 올렸는데요. 네. 다시 단원고로 가면 이 YTN을 시청하던 안산 단원경찰서가 11시 4분경에 무전으로 보고를 합니다. YTN상에 학생 전원 구조된 걸로 확인. 이 경찰 무전기에서 학생 전원 구조라는 내용이 나오자 이 단원고 행정실에서는 경찰이 전원 구조를 확인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무실로 달려가 알렸고요. 그래서 단원고가 11시 6분에 문자 메시지를 발생합니다. 학생 전원 무사히 구조 완료. 학부모들한테요? 네. 그래서
11시 9분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이렇게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전원 구조 이 기사가 이 내용이 오전 그리고 낮 동안 계속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뒤에 이 전원 구조가 아닌 게 드러나면서 한 차례 정정이 있었는데 오보가 계속됩니다. 네. 숫자가 계속 바뀌었는데 오후 2시경에 이 중대본에서 탑승객 477명 중 368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밝혔고 언론이 또 이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보였고 최종적으로 생존자는 368명이 아니라 172명이었습니다. 아니 오전에는 전원 구조됐다고 했는데 저도 저녁에 일을 끝나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니까 세월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보가 계속됐던 거예요. 낮까지. 오보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됐죠? 예,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낸 이 방송사 보도 책임자 8명을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이제 유가족들이 고소를 했는데요. 2019년 11월에. 근데 이 책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유가족들의 경우는 이 방송사 오보가 해경과 민간의 구조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었는데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월 16일 날 아침에는 그 오보 때문에 세월호 전원 구조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보도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소위 기레기라는 표현이 되게 일반화됐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당시에 또 유가족들이 KBS로 항의 방문을 해오기도 했었고 네. 좀 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그 납니다. 당시에 사고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안 하고요. 거기서 세월호 취재를 보다 보면 그다음에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구원파 유병원을 네, 맞습니다. 잡으러 가거나 그리고 또 본질이 아닌 에어포켓 문제 산소 주입 이런 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보도 참사였다 이런 표현도. 네, 보도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은 2032님께서 세월호 시계는 7년 전 고장난 벽시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계가 수리되려면 정치권 배제한 철저한 수사,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해서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및 수립, 지금도 가슴 아픈 분들 치료 등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7480님은 그날의 공기마저 기억이 납니다. 집단 트라우마의 치료 과정으로라도 아프지만 직면하고 계속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갈까요? 네, 근데 언론이 별로 7년 전에 비해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8%다. 이걸 보도를 했어요. 누가 보도했어요? 네, 지난 13일 뉴시스가 첫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후에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졌고 많이 나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얄팍한 불가리스의 마케팅이었는데요. 예. 질병관리청의 반박이 나옵니다. 이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근데 이 불가리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고요. 이 연구가 아니라 불가리스는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요구르트 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 반박이 나오자 또 이걸 인용하는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 백신 보도의 단면이다. 예. 이런 지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작년에도 언론은 이게 코로나를 당장 끝낼 것 같은 그런 신약들을 홍보하는 보도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주가, 그 기업체 광고 홍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불가리스 기사가 나오자마자 남양유업 주가 폭등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 주식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이런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그런 지적 있습니다. 따갑습니다. 네. 사실 그 남양유업 발표는 이 섭취했을 때 효능이 아닌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때의 살균력을 평가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검증 없이 뭐 뉴시스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뭐 뉴스원 같은 뉴스 통신사들이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도하는 겁니다. 남양유업의 보도자료를. 그래서 지금 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금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고요.
오늘 이제 남영엽이 사과문도 냈는데 언론은요? 사과 안 하죠. 언론은요? 네, 안 하죠. 사과. 언론이 사과해야죠. 근데 이 보도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남양엽하고 기자들하고 좀 뭐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뿌렸고 그 보도 자료를 그냥 받아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불가리스 보도 과정을 보면 질병관리청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론이 이 불가리스 보도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를 못한 겁니다. 이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써요? 그냥 쓰는 거죠. 예. 그냥 팩트가 중요하지 그냥 빨리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뉴스통신사에서 이걸 쓰면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줄 속보, 1보, 2보 이런 식으로 지금 백신 관련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연합뉴스의 역할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통신사들이 기존의 이 백신 보도 방식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백신 보도 행태에 불안을 가중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맞습니다. 불가리스의 경우는 사실 블랙 코미디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상 반응 보도입니다. 예.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하는 게 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상 반응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인데 언론이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단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언론이 백신 접종 이슈를 보도하면서 이 위험을 비과학적으로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좀 무분별하게 엮어버리면 불안감이 올라가고 신뢰도가 하락되면서 결국 집단 면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 보도 관련해서는 사건 기사 형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좀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언론이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 감시가 아니다. 정책 전달이 정부 옹호라고 정파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감염병 보도는 피해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네, 요즘 가장 뜨거운 분인 것 같은데요. 이 T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죠. 이 김어준 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9일 올라왔고 지난 13일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해당 청원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 김어준 씨와 이 뉴스공장을 상대로 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계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저희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언론 3단체라고 하죠.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이 세 군데의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요. 기자협회장의 경우는 이 서울시가 무리수를 두고 개입을 시도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PD연합회장의 경우는 이번 이슈의 출발점이 온전히 정치권이었다는 점이 이 논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언론노조 위원장의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TBS 제작진들의 내부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은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왜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김어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이런 비판은 조금 무리한 비판이라고 보는데 해당 출연료가 뭐 200만 원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야당의 공세죠. 뭐 야당은 뭐 이런 공세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뉴스공장이 3년 연속 지금 라디오 청취율 1위거든요. 청취율 1위죠.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뭐 출연료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출연료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희 정치율 1위 하면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 줘야죠. 출연료를 가지고 거는 거는 조금 무리한 비판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특정인들한테 출연료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문제 삼아요. 네, 뭐 김재동 씨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 진행자께서도 좀 걱정하신 적이. 예.
그랬죠. 출연료 논란, 이거 정치권에서 출연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세부적인 걸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네. 정철은 기자한테 출연료를 저희들은 많이 주려고 이번 정치율 조사에 잘 나오면요. 그리고 네. 정치율 조사 저희가 1등하면 최고 대우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김어준 씨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이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김어준 씨나 뉴스공장 제작진도 이 정치 공세가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 뽑았고요. 보름 뒤에 새로운 당대표 선출됩니다.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 쇄신과 혁신,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새로운 수장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인방, 오늘부터 차례로 만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정권 재창출하겠다. 홍영표 후보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찌 지내십니까? 그야말로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다니면서 만나는 민심, 국민들의 생각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지금 저는 주로 당원들을 만나죠. 네. 이번에 당대표 선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원들은 이제 4.7 재보궐선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광주에 갔다 왔는데 정말 텔레비전 보기가 싫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대선을 패배하고 이거 정권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이 빨리 이제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탄생하고 저희가 무엇을 정말 고쳐야 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민주당이 그간 가져온 어떤 가치나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 건지, 이거를 정말 저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중산 측 서민, 그리고 이게 대중, 국민들을 위한 정당인데 지금 당심하고 민심하고 좀 괴리되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당심 있고 민심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심 속에 당심이 같이 있는 거죠. 또 당심이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뭐 입장의 차이, 그건 뭐 당내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당심 다르고 민심 다르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으면 저는 우리가 정말 이번에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또 반성도 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진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데서 저는 당신과 뭐 민심으로 이렇게 뭐 구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중도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한테서 민주당이 지금 지지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한 변화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저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네. 그 다음에는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의 이미지 뭐 이런 건데. 우선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것이 국민들한테 네.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네. 일단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뭐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저는 뭐 한 5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유동성의 문제, 또 작년에 코로나 때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던 문제, 공급의 문제,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 원내대표 할 때 2018년 8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부 정책들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말하는 DSR 네. 대출 관련한 정책 같은 거를 6개월 전에 1년 전에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문제, 이것도 좀 왜 초기에 더 적극적인 대책을 못했나,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하느냐, 이제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신히 어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조와 방향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막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강점이 뭡니까? 우선은 송영길 의원은 어떤 특히 외교 국제관계 이런 분야에서 네. 굉장한 그 전문성과 그 경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은 보면 어떤 멀지로위원회 네. 이런 걸 통해서 민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온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송영길 의원이 인터뷰에서 당대표 개파 논쟁 이런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우리가 어떻게 4.7 선거를 평가하고 변화와 혁신의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이제 당부터 풀어나갈 것인지, 네.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정말 경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무슨 개파 논쟁으로 가가지고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좀 생산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친문, 반문, 비문, 친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4.7 선거 전에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은 무슨 의원들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써준 어떤 반성문 속에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의 장점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 두 후보보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 이런 거 있죠. 저는 뭐 사실 전략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129석밖에 되지 않을 때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당시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으로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치밀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제가 그 통과를 시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어떤 그 협상력 이런 것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보면 저희가 뭐 4개의 야당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이 쉽지 않죠. 네. 이게 어떤 설득력, 협상력 이런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결을 했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정의당도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도 원내대표 시절에 홍영표의 손을 잡고 패스트트랙에 한 배를 탄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패스트트랙 말고도 다른 많은 어려운 법안들을 당시에는 129석까지고 제가 통과를 시켰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또 대법관에 그 인사청문회를 8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한 건 한 건이 정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헌법소장도 통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8건 한 건도 실패하지 않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저는 아무튼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짓는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랑이 좀 길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카운터 파트너였어요. 네. 그런데 홍영표 너무 신사여서 점잖아가지고 좀 끌려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글쎄요. 근데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최영일 평론가께서 민주당의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당내 소통이 조금 잘 되나 이런 것도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 초선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또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 보내고 서로 또 대응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당내 소통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은 항상 시끄럽고. 뭐 그것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작년 이제 총선 이후로 사실 우리 초선 의원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어떤 주요한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당내에서 충분하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원내대표 할 때는 주요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한 의총을 3시간, 4시간씩 열어서 그거를 그 당내에서 이견을 해소하고 이렇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코로나 국면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의 과정 또 당정청 간에 그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소외감이 느낄 만큼 네.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당을 넘어서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문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었던 많은 성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잘 알리는 것도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바뀌었고요. 부동산 문제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정말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떤 경제 회복에서도 성과를 내서 네. 빨리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당정청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야당까지도 함께 해줄 것을 제가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면 네. 좀 간곡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이나 그 협상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홍영표 만약에 대표가 되면. 네. 그런데요. 청년들 민주당이 무능하다. 개혁만 외치고 개혁은 안 하고 개혁만 외치고 민생은 뒷전에 뒀다. 거기에 위선적이다. 이렇게 꼬집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들을 이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저는 이제 우선 청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청년 문제가 참 복합적입니다. 뭐 일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간에는 이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관심도 부족했고 또 적극적인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박영선 후보가
청년들의 어떤 교통비를 줄여든다든지 통신비를 줄여든지 이런 공약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작은 거지만 사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 복지, 청소년 복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제가 있을 때 사실 이 청년기본법을 만들었거든요. 원내대표 때.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청년 비서관도 직제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건 청년들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 의원들이 그렇게 많고 또 청년 당직자들 청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5월 2일에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시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5%. 시민들도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어떻게 이끌겠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우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더 경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당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국정 운영 또 위기 극복에 있어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표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바뀝니까? 확실히 바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동요금소부터 삼락까지 7km 구간 정체인데요. 삼락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처리됐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으로는 창원 1터널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북부산요금소부터 덕천 사이에 차가 많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을 4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갓길 막고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다 잡힌 상태고요. 사고 처리 여파로 뒤로 6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 양평 방면은 충주 분기점 부근, 감곡 부근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오늘 개통된 서울시내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인천 쪽으로 여의 분기점부터 신월 나들목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이 사이 신월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 오셨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혀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사 능 오염수를 버린답니다. 참 끝끝내. 네, 거기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에 오염수 저장 탱크에 100만 톤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한 게 4월 13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 영국의 가디언지라든지 블룸버그 이런 데서는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다 비판했는데요. 일본이 또 일본한테 지금 미국이 지금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IAEA가 지금 편을 들어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원자력이나 이런 환경 문제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듣기만 해도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다. 그중에 뭐 세슘은 722배, 뭐 스트론튬은 1556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옛날에 괴물이었던가요?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 네. 그게 한강, 주한미군이 한강에 오염수를 버리면서 화학물질을 버리면서 거기에서 잉태됐죠, 괴물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소다로 재무상이 또 기자들한테 금을 마셔도 괜찮다. 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국은 완전 무시하고 미국의 동의만 받았는데 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님이 고질라 나올 듯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질라 시리즈입니다. 아, 고질라가 그런 네. 고질라가 그런 내용이라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질라를 거대 괴수로만 알고 있고 예. 또 최근에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고질라랑 킹콩이 싸우다니 되게 재밌다. 참 미국 아저씨들은 참 재밌다. 이런 괴수 영화 좋아한다. 고질라하고 킹콩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네.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고질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갖고 있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공포 그 자체를 형성한 게 고질라라는 존재입니다. 고질라가 거기에서 태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첫 번째 고질라 영화, 이게 1954년에 일본의 도호라는 영화 제작사가 만든 건데요. 네.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50m밖에 안 됐어요. 물론 50m도 엄청 크지만 지금 나오는 고질라는 100m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크기가? 네, 크기가.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 고질라 영화에서는 태평양에서 그 선박의 조난 사고가 계속 속발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고지라, 일본 말로 고지라라고 하는데 이 고질라라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비슷합니다. 수폭 실험이에요. 네? 물속에서 핵무기 실험을 했었는데 거기에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서 쥬라기의 거대 공룡이 고질라라는 괴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괴수한테 공격을 해봤는데 뭐 화포를 쏴도 안 되고 뭐 미사일을 쏴도 안 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라가 도쿄에 상륙합니다. 네. 그래서 도쿄를 다 때려 부셔요. 예. 걸어가기만 해도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입에서는 백열 광선 같은 걸 쏩니다. 예. 그러한 이제 고질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세리자와 다이스케라는 그 박사가 만든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54년 고질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질라는 방사능 오염으로 변한 괴수고요. 방사능 오염으로 태어난 게 고질라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다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다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헐크가 감마선으로 이제 헐크가 되잖아요. 그 걔도 이제 방사선으로 된 친구인데. 네,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요. 고질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질라는 언제나 항상 방사능으로 인해서 깨어나고. 방사능 때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도쿄를 상륙해요. 예? 도쿄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예? 지금까지 고질라를 비평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공포심이 고질라를 만들었다. 아, 네. 원전, 방사능 오염의 공포. 그렇습니다. 도쿄 공습의 공포가 고질라를 만들었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다에다가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고 있어요. 2081님이 우리 큰애가 고질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고질라 이거 시리즈였죠. 엄청난 시리즈죠.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질라를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안노 히데아키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신 고질라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을 싹쓸이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괴수 영화인데 네. 뭐 이건 좀 비교는 그렇지만 심형래 감독이 괴수 맞습니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무슨 영화제 영화상을 다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네.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촬영상, 조명, 미술, 음향상 다 받았죠. 오, 엄청난 성과인데요? 네, 엄청난 성과고요. 물론 이제 일본 영화판이
몇몇 감독들을 제외하면은 좀 수준 이하의 영화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요즘 일본 영화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우리 영화하고 수준이 다릅니까? 아주 다르죠. 그래요? 네, 아주 많이 다르고요.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높은 거죠? 우리가 훨씬 뛰어난 영화를 만들고, 아시아에서는 사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말고 뭐 중국이나 일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과 일본이 다 영화를 잘 못 만듭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체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일본은 우경화되다 보니까 예. 이 예술과 영화라는 게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일본판 신고질라는 이제 이 재난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네. 그게 되게 좀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17년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개봉했는데 요 신고질라에서는 이제 고질라가 나타나요. 예. 고질라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이 고질라를 발견한 일본의 총리가 강요들을 모아서 진상 파악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 강요들이 얼마나 보신주의적이고 네. 또 얼마나 낙관적인지가 드러납니다. 네. 사실 이게 거대 생명체일 가능성을 주위에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무시해요. 네.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에 맞지 않고 네.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네.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 라는 네. 식의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매뉴얼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나 봐요.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거는 거대 생명체일 수 없다. 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치게 지금 스가 총리하고 거의 비슷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TV에서 고지라의 꼬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 생명체인 거잖아요. 예. 그게 발견되자마자 총리가 바로 거대 미확인 생물 정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엽니다. 예.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전문가 3명을 불러놓고 네. 그 3명이 도착하니까 강요들이 일을 다 멈춰요. 예. 그리고 총리가 가서 3명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 그 3명의 의견은 다 화면으로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인데 총리는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들어야만 국민들에게 아직은 모르지만 정체 파악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담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추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죠.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았네요. 네,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보신주의적이고 이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까? 네,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얘네들이 고질라가 이제 공격을 가하니까요. 도쿄를 향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막을 방법은 사실은 자위대가 출동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위대를 출동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 매뉴얼이 없어서 거기서 네. 왔다 갔다 회의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위대가 최근에 출동한 거는 새를 3마리 잡은 게 전부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자위대법에 의하면 방위 출동이라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은 그 주체가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무력 집단이어야 한다라고 아이고 웃기다. 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대 괴수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 안 나오니까 매뉴얼에 안 나오니까 일본은 제대로 좀 대응할 수는 없네요. 근데 자위대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이제 총리가 비상대책을 내는 건데 법을 능가하는 조치. 네. 근데 그것도 주저합니다.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하면은 역대 처음으로 자위대를 출동시킨 총리가 되는 거고 네.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발동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일본 고질라 영화에 많은 일본의 정치 현실 그 사상을 제대로 담았네요. 네, 이게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고질라를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고질라 참 좋아합니다. 네, 이 미국판 고질라가 이제 2014년부터 레전더리에서 나온 고질라 시리즈,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고질라 대 콩 이렇게 3편이 고질라 시리즈입니다. 많이도 만들었네요. 네, 외전으로는 콩 스컬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고질라는 미국의 고질라는 조금 더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방사능, 오염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 이것도 방사능입니다. 여기도요? 고질라는 곧 방사능이죠. 아, 고질라는? 네, 근데 이제 고질라는 사실 그런데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송병찬님께서 일본은 고질라 만들기 위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고질라를 보고 싶은가 봐요. 얘기하고 2661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요 인어공주가 괴수가 되고요. 광어가 괴물이 되고 하물며 저 독도새우가 괴물로 변해가지고 일본을 삼켜버리겠죠. 이런 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생각한 고질라는 헐리우드의 고질라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때 갑자기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좀 설명하기가 좀 뭐하니까 예. 페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원시 생명체다.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운석충도 지구가 운석에 맞기 전에는 지구에 방사능이 되게 많았어서 고질라 같은 거대 생명체가 많았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운석 충돌로 지금과 같은 환경이 되면서 고질라는 지구의 내핵 근처까지 내려가서 방사능을 섭취하면서 자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고질라를 깨운 것이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질라가 그 원폭 투하에 반응해서 방사능이 많이 생겼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캐슬 브라보라는 거대 핵무기를 실험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이게 사실은 고질라를 한번 죽여보려고 미국이 핵무기를 썼지만 고질라는 그 방사능을 먹고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핵무기가 고질라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런 학설이네요. 상상력이죠.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지면서 방사능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고질라의 적들, 뭐 무토라는 적인데요. 걔네들이 방사능을 섭취하려고 움직이니까 고질라가 방사능을 어지럽히는 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참 고질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일본이 방사능 위험 때문에 과거에 큰 아픔을 겪었고요. 지금도 네네.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그런데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요?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이중적이죠.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원폭 투하 당한 거, 도쿄 대공습 당한 거를 그렇게 트라우마로 갖고 있으면서도 오염수를 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필요해지면 무시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그걸 실행하는 굉장히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머리가 나쁜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 고질라의 교훈은 방사능을 자꾸만 노출시키고 뭐 핵실험 이런 걸 하면 무서운 고질라가 일본을 때려부순다라는 교훈이잖아요. 네. 지금 자기들이 주변국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한 게 예. 어떤 다른 종류의 고질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게 괴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피해라는 의미에서 고질라가 올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건희님께서 고질라가 미국 가면 갓질라 되는 현실. 미국은 일본을 좋아해요. 2081님께서 고질라는 갈수록 착해지는데 일본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얘기합니다. 조희은님께서 일본 살고 있어요. 일본 살고 있는데 저거 영화 아니고 진짜 저러고 있습니다. 고질라가 찐이었어요. 매뉴얼이 없는 일이 일어나면 집단 멘붕. 국가가 기능을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미호님께서 라이너님 추천으로 겟아웃 봤어요. 8593님도 그렇고요. 겟아웃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시사의 오늘의 작품은 고질라 시리즈였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유족 힘내라고 모두 기억하자고 노란 리본 떼지 않는 사람들 한겨레 기사인데요.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에도 달고요. 그래서 왜 아직도 가방에 달고 다니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길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리본을 보고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요.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 더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라고 리본을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남성 여자친구에게 비트코인 2개로 청원 화제, 이렇게 YTN에서 보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남성이 예비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집이나 돈을 준다는데 그러면서 청혼한대요. 그런데 라자라는 분은 예비 신부에게 비트코인 2개를 지참금으로 줬다네요. 그때는 좀 쌌나? 지금은 올랐나? 얼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신부가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화폐가 됐습니다. 우주 비행사도 주말은 쉰다. 지구 사진 찍고 월드컵 보면서 한겨레 기사인데요.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데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오후 9시 반에 취침합니다. 식사는 하루 3끼고요. 매일 2시간 반 정도 운동 시간이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은 수면을 취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주말에 쉬라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우주인들은 지구를 쳐다보는 게 이 가장 좋은 여가 활동이라고 해요. 지구 구경하고 사진 촬영하고 45분마다 우주정거장에서는 일출과 일몰이 번갈아 일어난답니다. 45분마다 그 광경을 보는 게 가장 큰 취미고요. 그리고 FM 채널을 통해서 라디오도 듣고요. 지상 사람들하고 송수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주진우 라이브 들을 수 있어요. 주진우 라이브 들을 수 있어요. 왜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전화 받을 수도 몰라요. 주말에 전화 받아가지고 02로 전화 오면 청취율 조사 기간 주진우 라이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주말에는 편히 잘 쉬어야 됩니다. 우주 비행사도 주말은 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라의 트랙 10일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989님께서 이런 이야기 보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비가 내립니다. 딱 한 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뭔가 희망을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도 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마음에도 비가 오는 날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